일본 총리의 입에서 또 한 번 망언이 튀어나오며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영유권 침탈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주장해 독도 분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독도를 힘으로라도 한국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는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 왔었는데요. 그녀는 사선 의원이던 시절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어버린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다카이치는 해당 국가의 국교가 있는 한 자위대를 발동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다는 정부 견해 때문에 대응책이 한정돼 버리지만 끝까지 탁상 위의 항의만으로 시료 지배의 작업을 게을리하다 보면 틀림없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말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포클랜드 분쟁 때 군사력을 사용해 영토를 탈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처 총리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점령해야 한다고 돌려 주장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기조는 그녀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헌법 개정론의 역시 명분은 안보 강화라고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혀 독도 탈환을 위한 선택지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망언에 한국이 내놓은 입장은 오히려 간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선긋기였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논쟁이나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본과 영토 분쟁이라는 틀 안에서 맞싸울 이유도 없다는 논리인데요. 실제로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도발을 반복하는 의도 중 하나는 한국을 국제재판소로 끌어들여 독도 문제를 진짜 영유권 분쟁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선 굳이 이러한 도발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과 별개로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적 발언이 계속되며 유화되었던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국뿐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를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령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란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공격 의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중국 전투기는 오키나와 섬 동쪽에서 항해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함에서 출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와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항모전단이 오키나와 섬을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듯 이동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전투기와 헬기의 이착륙이 50차례 넘게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자위대에서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일본도 여기에서 물러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사시대만 개입 발언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군이 섬에 중거리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요나군이 섬은 대만에서 고작 1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맑은 날이면 대만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로도 10분 안에 타격이 가능한 거리이죠. 당연히 중국에서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확인되었으니 러시아까지 일본을 비판하는 데 가세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대만 인근 섬들의 미사일 전력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두고 중국이 강력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이 지역을 군사 거점으로 바꾸며 방어 능력뿐 아니라 공격 잠재력까지 갖춘 무기로 펌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굳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곧바로 동북아 전역의 군사 배치 경쟁으로 번지고 그 종착지가 러시아의 극동 안보 계산서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 중국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의 개입 가능 발언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같은 방향으로 묶어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더 노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12월 2일의 중러 전략안보협의입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와 러시아의 쇼이구가 만나 일본 관련 사안에 대해 조율했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과를 지키며 식민 침략을 미화하려는 움직임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대목이 무서운 이유는
일본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울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그걸 역사와 체제의 문제로 끌어올려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안보 이슈가 같이 역사 전선으로 번지면 협상으로 꺼지기보다 동원과 결집으로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지금 일본은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국내에 심고 바깥에선 군을 더 붙여야 한다는 조급함을 키우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주변국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결과로 돌아오면서 일본이 빠져나갈 출구를 더 좁혀버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가장 믿을 수 있는 우군인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얼마 전 SNS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멋진 통화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내년 4월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전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발표하며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죠. 게다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 그친 것이 아닌 미국이 일본에 배치해두었던 대중 압박 카드를 철수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요. 미국은 지난 9월 있었던 미일 합동군사훈련 레졸루트 드래곤 2025를 계기로 이와쿠니섬 미군 기지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었습니다. 타이폰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공방 일체형 무기인데요. 토마호크의 사거리는 1800km로 중국 연안 주요 군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 500km의 SM-6는 중국 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 있는 방공 미사일입니다. 본래는 훈련 종료 이후 곧바로 철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로부터 2달이 넘도록 잔류하며 이대로 상시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타이폰 시스템 철수를 먼저 결정하며 대만 문제에서 한 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을 믿고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었던 일본으로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 백을 믿고 주변국의 패악질을 벌여왔던 일본이 임자를 만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미국은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도 방관했을 뿐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사드와 달리 이번 사태는 일본이 먼저 중국에 시비를 걸며 시작된 사태이기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심하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내부 결속도 완전히 단단하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이번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대회에 공개하지 말자는 신중론의 목소리가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하긴 했었지만 당시 양측 항공기 사이의 거리와 고도 차이가 상당해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선에서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고이즈미 장관이 공개를 밀어붙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시간 30분 만에 빠르게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판을 잡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중국이 먼저 공격했다는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안을 조용히 처리했다가 중국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같은 도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이번 발표로 일본 정부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한 발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론과 군의 체면 때문이라도 강대강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강대강 구도는 중국이 가하고 있는 압박의 강도를 더 끌어올리는 명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 보복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들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히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한 수출 신청은 모두 제때 승인해왔다고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과거 한한령 때 이루어졌던 조치 방식과 유사하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허가 검사 서류 심사 같은 절차를 느리게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급이 막히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에 통쾌한 것도 잠시, 중국의 보복은 리스크가 되어 일본 경제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실리를 움켜쥐며 안보와 외교 레버리지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가장 고요하듯 동북아에 몰아치는 거대한 태풍 한가운데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